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사는 20대 워킹맘입니다. 시모한테 온갖 시달림을 받아 결혼 후 속병이 다 생겨서 설사를 맨날 달고 살았어요. 50kg대이던 건강한 몸은 스트레스성으로 살이 빠져 42kg이 되어버렸네요. 낯빛도 안 좋아지고 해골처럼 말라버렸죠.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좀비가 돼버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속사포처럼 흘러버렸거든요. 2년간 불구덩이에서 아뜨거 하면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시모가 내뿜는 불기둥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말이죠. 시모가 무슨 용도 아니고 어째 그렇게 살벌하게 묘사하는지 절 이해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당해온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반응을 수긍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착한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야? 당신 엄마야. 선택해. 당신 엄마 선택하면 바로 깨끗이 이혼해줄게. 더는 이 결혼 유지하고 싶지도 않다고. 제가 독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건넨 말이었어요. 남편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절 선택하더군요. 사실 시모는 남편의 계모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시모와의 연을 끊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긴 제정신인 사람이면 시모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편들진 않았겠죠. 브라질로 이모부와 함께 사업차 떠났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막내 이모가 아니었다면 시모의 과거가 다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막내 이모에 의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시모가 저와도 예전에 참혹한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더군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시모와 제 악연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실제 겪은 제 자신도 아직까지 믿기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전 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당연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막내 이모가 돌봐주실 때도 있었지만 저만의 행복을 가정을 일찍 꾸려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기 위해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는데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시모 등살에 못 이겨 아기 낳고 3달 만에 직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주 작은 소기업이었지만 사장님께서 육아휴직도 남았는데 왜 복귀하려 하냐고 먼저 말할 정도였죠. 젖은 다 떼고 한 1년 정도는 온전히 우리 딸님이 제이를 내 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괜히 시모 말을 들은 제가 죄인같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온갖 걸로 다 절 못살게 굴던 시모는 현재 죗값을 단단히 치르는 중이에요. 며느리인 절 구박한 것 때문만은 아니고 젊은 시절 개 막장으로 살아온 시모의 죗값이죠 뭐. 세상은 참 좁은 것 같아요. 특히 인구 5천만 뿐인 대한민국은 정말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인 것만 같이 느껴지네요. 현재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중엔 분명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모를 보니 죄 지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꼭 벌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주는 벌을 받지 않더라도 나쁜 년놈들은 꼭 귀신이라도 잡아갈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니 우린 2발 쭉 뻗고 편하게 지내자고요. 이젠 시모 얼굴을 평생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딸 제이와 곰같이 미련하지만 착한 남편, 그리고 든든한 막내 이모까지 가까이 계시니 내 사람들만 믿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요. 20대 중반의 다른 사람들이 한 60, 10대까지 겪은 일을 모조리 겪었으니 액땜했다 치고 이젠 즐겁게만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누군가가 아무리 절 짓밟고 뭉개도 잡초처럼 꿋꿋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하도 막장에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다 보니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단단히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닌 듯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어온 일들을 압축해서 적어볼게요. 다 풀어놓으면 아마 사연살롱에 글 수십 편을 올려도 모자랄 테니까요. 12살 이전의 제 삶은 나름대로 평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12살 이전의 기억이 없으니 그 평온함을 이모에게 들어서 암기할 수밖에 없었죠. 남는 건 사진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특히나 전 불의의 사고로 12살 전의 기억을 몽땅 잃어버렸기에 엄마 아빠 얼굴도 사진을 보고 알 수밖에 없었죠. 현재까지도 말이에요.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당최 생각이 안 나네요. 사고 이후 저와 함께 살게 된 이모에게 수십 수백 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모, 나 옛날 얘기 좀 해줘요. 꿈속에서도 엄마 아빠 얼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까맣게 처리되고 말이죠. 답답해 미치겠어요. 너무 기억해내고 싶어요. 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사정을 해도 이모는 얼버무리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크자 막내 이모는 결심했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혜민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해줄게. 너희 가족은 처음엔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어. 네 아빠는 1인 기업에서 시작해 꽤 큰 규모의 중소기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어. 집에 파출부나 베이비시터, 운전기사 등 도와주는 사람을 여럿 썼지. 그러던 어느 날 너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어서 모처럼 단둘이 외식을 나갔고 넌 유모의 손에 맡겨졌지. 하필 그날 단독주택이었던 너희 집에 불이 난 거야.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퇴근한 시각이고 유모만 널 돌보고 있었는데 그 유모가 불길 속에서 널 구해줬어. 워낙 큰 화재였기에 넌 그 사고로 12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 어쨌든 생명은 구해줬으니 너희 엄마 아빠는 그 유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 했어. 고맙다고 돈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웃긴 게 그 후로 유모가 너희 아빠랑 내연관계가 된 거 있지. 근데 그 유모가 보통 년이 아닌 게 너희 아빠 회사를 꽁으로 잡아먹으려던 큰 회사 대표의 첩년이었더라. 그 회사에서 스파이로 보낸 거지 뭐. 네 아빠는 가정도 망가뜨리고 회사도 날름 다 넘겨줬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겠지 뭐니. 그 충격으로 너희 엄마는 쓰러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네 아빠는 자기 손으로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 거지꼴이 돼선 노숙자로 지내다가 몇 년 후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죽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구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경찰이 애초에 보지 못한 CCTV 영상이 아주 나중에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그 유모라는 년이 불을 지르고 혼자 생쇼했던 거야. 널 구해주는 척 하면서 말이지. 아마 그 일로 인해 너희 아빠를 꼬시려고 했던 것 같아.
대체 그쪽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런 일을 벌이다니. 진짜 간도 커. 그 후로 경찰에서 그 여자를 추적했는데 도무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더구나.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지 뭐. 네 아빠가 바람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네 엄마,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랑 같이 그년을 찾아가서 얼굴 똑똑히 확인해 놨어. 평생 잊지 않고 내 눈에 나타나면 아주 족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전 너무 놀라운 일이라 한 번에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인 것 같더군요. 막내 이모는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후로 절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말이죠. 그 후로는 이모부와 함께 브라질로 이주하셔서 조그만 의류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모가 떠나는 날 제 엄마를 잃은 것처럼 슬펐어요. 이제 한국 땅에 내 편은 없다고 생각했죠. 전 20살이 되는 순간부터 결혼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어요. 얼른 결혼해서 아기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평생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남들은 30대, 요즘엔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전 나이 따윈 상관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감을 찾고 있었어요. 일단 그 전에 20살이 되면서 절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사람이 없었기에 대학 입학은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요즘 특성화고라고 불리는 상고를 졸업했기에 졸업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고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연봉이 아주 쥐꼬리만한 소기업뿐이었죠. 소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은 맨날 회식 자리 만들고 술 퍼먹기 바빴고 야근은 야근대로 많았죠. 야근 수당 하나 없이 말이에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 학력이 고졸이라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야간 대학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였는데 나중에 큰 기업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너무 기뻤어요. 대기업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른 채 김칫국을 크게 마신 거죠. 최대한 야근이나 회식도 빠지고 대학 수업 시간엔 제일 앞자리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공부했어요. 주경야독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다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라 졸기 일쑤였는데 오직 저만이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눈빛 레이저를 쏘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자 마케팅학 교수님께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더군요. 이혜민 양 맞죠? 나 최철학 교수예요. 출석 부를 때 대답도 제일 크게 하고 한순간도 안 졸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해서 좀 놀랐죠? 어머,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까지.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혜민 양이 워낙 성실한 학생이라 궁금해서요. 내가 밥 살 테니 우리 학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나 아직 노총각이에요. 그러니 이상하게 보지 말고요. 괜히 교수님이 노총각이란 말을 하니 뭔가 의도가 더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젠틀한 분이고 성격이 호탕해 보이셔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수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죠. 혹시 했던 제 예상은 역시나 맞았어요. 대학이나 학과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제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헤어질 때쯤엔
굉장히 솔직하게 지르시더군요. 나 빙빙 돌려 말하기 싫어요. 우리의 학교 내에서 관계가 어찌됐든 현 상황이 어찌되었든 총각이 아가씨한테 반하는데 뭐 이유 있겠어요? 사랑은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 머릿속으로는 절대 안 돼를 외치고 있지만 내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혜민 양을 향해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네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의지해서 빌고 싶을 정도예요. 혜민 양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을 제발 멈춰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푹 빠져서 지금까지 참다가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요? 제발 예스라고 얘기해줘요. 제가 야간대학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이듯 마케팅 교수님도 절 열정적으로 설득했어요. 전 그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전 아직 20살밖에 안 됐고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어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왜 완벽한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싱글이신 줄은 잘 모르겠네요. 여튼 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전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마음속에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당연히 예스예요. 고마워요, 혜민 양. 다만 우리 관계의 특성상 학교 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사귀어 보도록 합시다. 혜민 씨, 얼마든지 날 믿고 기대어도 좋아요.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난 투명한 유리알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솔직하고 깨끗한 남자죠. 우리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연인이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한테 철학씨라고 편하게 불러도 좋아요. 젊은 남자 교수인 최철학. 이 사람과 사귀게 되고 1년간 관계를 유지하며 연애의 달콤함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어요. 12살 사고 이후 집안이 몰락하면서 막내 이모가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었지만 그 따스함과는 결이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바보처럼 그 남자에게 완전히 푹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가 직업인 남친은 워낙 바빴기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지라 전화로 목소리 듣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데이트하는 동안은 절 완전히 공주로 대접해줬어요. 그 하루의 황홀함에 빠져 나머지 6일간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 이해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얼굴을 볼 기회는 있었으니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천하의 바보가 따로 없었죠. 어쨌든 1년간의 깊은 관계의 대가로 22살이 되던 해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월경을 안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맘에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봤는데 찐한 2줄이 나오더군요.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하게 되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마냥 기쁘기만 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정확한 검진을 위해 회사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일부러 여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외모가 참 고상해 보이는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말하더군요. 임신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초음파 사진만 드릴게요. 남친에게 어떻게 말하지? 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산부인과 의사 책상에 있는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 사진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입 밖으로 이름을 내뱉고 말았네요. 최철학? 아니, 선생님.
저 사진 속 남자가 혹시 최철학이에요? 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학 맞나요? 어머, 네 맞는데? 어떻게 제 남편을 아세요? 그 대학교 학생이신가 봐요.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좋은 남친이 되어주겠다던 그 노총각 교수가 실은 유부남이었다니. 그동안 좀 수상쩍었던 상황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산부인과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의사도 놀라서 절 부축혀 일으키더군요. 가까스로 의자에 앉아 다 질러버렸어요. 당신 남편 최철학 저 인간이 지난 1년간 날 갖고 놀았어요. 노총각이라고 속이고는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미래까지 약속하며 농락했다고요. 이 뱃속의 아기 저 인간 아기예요. 내 말을 들은 산부인과 의사는 쓰러져 버렸어요. 옆에 간호사가 산부인과 의사를 부축하며 제게 외쳤어요. 지금 저희 선생님도 임신 초기예요. 더 쇼크받기 전에 일단 나가주세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크게 농락한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 남친에게 연락조차 안 했어요. 그러나 본인 와이프한테 들었는지 며칠 후 제게 쫓아왔어요. 눈물까지 보이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혜민아, 나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는 혼자 키우겠다며 몸만 나가래. 나 이 대학 교수도 와이프네 집안에서 꽂아준 건데 아마 조만간 잘릴 것 같아. 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야. 근데 자기도 임신했다며. 혜민아, 우리 저 멀리 도망쳐서 함께 아이 낳고 살자. 당장 짐 싸서 나와. 너 예쁜 가정 꾸리고 싶어 했잖아. 우리 아이 낳고 잘 살아보자. 어? 전 그에게 칵퇴하고 침을 뱉어버렸어요. 금연상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죠. 뭐? 예쁜 가정? 내가 네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잠자코 있었는데 지발로 감히 나를 찾아와? 너 내가 어리다고 만만해 보이냐? 이래봬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몸이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넌 다시 네 와이프한테 돌아가든지 혼자 살든지 마음대로 해. 나 혼자 잘 키울 테니 다신 날 찾지 말라고. 하지만 남친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짜고짜 절 자기 차에 태워 어디론가 막 달리더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날도 어두워지는데 빨리 집으로 다시 데려다 놔.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완전히 쫑이라고. 대학은 때려치더라도 내일 회사도 나가야 하고 바쁘다고. 날 놔줘. 어서. 아님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젠틀한 줄만 알았던 남친의 난폭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난 너와의 관계로 인해 모든 걸 잃었어. 너마저 날 떠나면 나보고 혼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휘청휘청하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 보였어요. 차가 고장났는지 무슨 사정인지 빵빵거리고 굉음을 내며 전력질주 해오더군요. 이내 그 큰 트럭은 우리 차량을 덮쳤고 그 후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미 한 달이 지나 있더군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는데 제 상태를 보고는 간호사가 속사포처럼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더군요.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지금 오고 계세요. 그때 동승하셨던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도로에서 환자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덮쳤거든요. 환자분께선 운 좋게 살아나셨어요. 그때 임신 초기 중이셨나요? 아기는 유산되었어요. 초기였으니 너무 크게 슬퍼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래도 목숨 구한 게 어디예요. 간호사는 제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너무 쉽게 말했지만 제겐 비극 중에 비극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의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나를 덮쳐오다니 세상이 두렵게만 느껴졌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날 농락했던 남친의 죽음과 제 뱃속의 아기마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는 제 현 상태를 돌아봤어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고로 인해 제 얼굴은 아주 큰 성형수술을 수차례 받아야 할 만큼 크게 상처가 났거든요. 다리뼈도 아작나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온전히 다시 걸을 수 있었죠. 살아갈 힘이 도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잡초 같은 질긴 생명력이 제 장점이었죠. 건장한 남자들도 너무 아파서 무서워한다는 재활치료를 악소리 한 번 안 내고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도 모를 혼잣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어요. 세상아, 날 아무리 잡고 흔들고 짓밟아봐. 얼마든지 난 다시 일어설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뜬히 살아낼 거야. 너무 다행히도 병원비와 치료비를 브라질에 사는 이모가 지원해 주셨어요. 제 사고 소식에 누구보다 놀라고 슬퍼해 준 분이었죠. 혜민아, 이모가 옆에서 간병이랑 다 해줘야 하는데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미안해. 간병인 쓰는 비용이랑 병원비 이모가 다 대줄게. 걱정 말고 천천히 치료 잘 받고 나와. 다시 직장 잡을 때까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활비도 조금씩 넣어줄 테니 재활에 집중하란 말이야. 알았지? 브라질 사정도 그리 좋진 않아서 이모부랑 상의하고 있어. 여기 사업 완전히 접고 한국에 언제 들어갈지 조율 중이야. 곧 만나자.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혜민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짜 내 엄마처럼 살뜰히 챙겨주는 이모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재활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20대라 여기저기 상처나서 흉물스러워진 내 얼굴을 보는 건 정말 마음이 찢어지도록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으니 상처가 좀 덜 보이긴 했어요. 대신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인 듯 낯설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죽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증 사진을 바꾸라고 권유하더군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몇 달에 걸쳐 수없이 받았던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다며 치료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왔죠. 병원 1층 로비로 나와 버스를 잡아 타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제 재활 담당 치료사였어요. 혜민 씨, 그 무거운 가방들을 가지고 버스 타려고요?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이런 데다 돈 아끼는 거 아니에요. 몸 좀 괜찮아졌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아껴야 잘 살죠, 치료사님. 진짜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퇴근하시나 봐요? 아직 퇴근 아니고 오늘은 야간 치료도 해야 해서 이른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혹시 혜민 씨가 같이 먹어줄래요? 밥은 제가 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병원 밖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곰 같은 덩치에 착한 심성을 지닌 치료사였어요. 밥을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너무 착한 바람에 살면서 손해를 여러 번 봤더군요. 혜민 씨,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남들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따라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바보 같죠? 다음 치료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쉽지만 얼른 가봐야겠어요.
혜민 씨랑 이렇게 인연을 끝내기 싫어서 일부러 쫓아나왔던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전 당연히 박시훈 재활치료사에게 제 전화번호를 줬어요.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정말 믿음직한 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매일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서 서로 호감이 커졌어요. 한 2달 뒤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됐다 싶을 때 남친에게 제 과거를 모두 다 말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과거 모조리 다요. 제가 엄마 아빠를 잃었던 상황이나 이모가 대신 키워줬던 어린 시절, 직장을 잡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교수라는 작자에게 농락당하여 임신까지 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여기까지가 내 인생 전부예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거나 차버리거나 모든 건 시훈 씨에게 달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을게요. 난 일단 새로 들어간 직장에 적응하며 월급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저축해 나가는 게 급선무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일단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가난한 여자예요. 그래도 내가 좋아요? 남친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는 법이야. 나도 계모 밑에서 차별받으며 자랐고 급기야 내 전부였던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 세상에 나 혼자인 듯한 순간이 아주 많았어. 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우리 혜민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내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우리 힘을 합쳐 결혼이란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남친에게 차일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제 과거를 모두 털어놨건만 오히려 프로포즈를 받고는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예스라고 해야 할지 노라고 해야 할지 그냥 모르겠다 해야 할지도 판단이 안 섰죠. 그냥 시훈 씨 판단에 따를게요. 믿고 가볼게요. 그럼 내 프로포즈에 예스한 거지? 나중에 정식으로 근사한 프로포즈 할 테니 기대하라고. 곰같이 순둥순둥 하기만 할 것 같던 남친이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예비 시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남친의 계모였고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었기에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 어디 간병인을 일한다고? 아니 어머님.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마 남친이 우리가 만났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모양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게 되어 재활치료하다가 만났습니다. 뭐 어쨌든 애미애비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큰 수술했으면 건강도 그리 좋진 않을 거고 보아하니 삐쩍 고른 것이 튼튼해 보이지도 않는구먼. 사실 박시훈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도 아니고 사별한 남편과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엄마 노릇하고 있는 거니까 니들끼리 결혼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들 사셔. 내 뱃속으로 낳은 귀한 아들 고3이니깐 최대한 조용조용히 결혼식을 하든지 혼인신고만 하고 살든지 하고 아참, 내가 허락하는 조건은 딱 하나. 합가라는 거야. 합가해서 같이 살맛대고 살아야 그래도 진짜 가족이 되지 않겠어? 시모가 합가를 원하는 이유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럴싸하게 됐지만 결혼하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죠. 바로 절 시댁의 가사 도우미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부부와 가까이 살면서 우리 돈을 요리조리 더 잘 빼내기 위함이었고요. 23살의 나이에 결혼하여 시댁에서 사는 2년간 전 멘탈까지 탈탈 털려서
완벽하게 쓸어버렸어요. 당장 쓰레기차에 실려가도 상관없을 몰골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시모로부터의 시달림 때문에 말이죠.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바라는 바는 정말 컸어요. 일단 제가 첫 타자였고 제게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낳지 않아서 별로 정도 없다던 내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강취했죠. 아마 제가 바로 임신이 되어 우리 딸 제이를 낳는 바람에 시모의 괴롭힘이 더더욱 힘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애는 세상에 너 혼자 낳아본 줄 아냐? 길 가는 엄마들 다 애 낳아본 여자들이다. 뭔 대단한 일 했다고 2주에 190만 원짜리 조리원에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 돈이면 내 귀한 아들내미 수능 마치고 유럽 여행이나 한번 보내줄 수 있겠구만. 어머님, 제 남편 여행 보내줄 돈이니 아깝다고 쓰지 말라고 하면 덜 억울하겠어요. 맨날 도련님만 예뻐하시고 어머님 뱃속으로 낳지 않은 제 남편은 아들 취급도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본 돈은 못 가져가서 안달이세요? 지금까지 뺏어간 돈이 몇 천만 원은 되겠어요. 저 이제 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왜 만사까지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야 하는 제가 이 집 살림을 다 해야 해요? 맨날 방구석에서 팽팽 놀며 화투나 치러 다니는 어머님이 이제 살림 다 하세요. 재산이 명절이니 다 혼자서 챙기시라고요. 저희 아기 낳으면 분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 못 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시모와 한판 붙고 겨우 분가해서 나왔어요. 시모에게 저희들 분가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바로 생활비를 끊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따박따박 주던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데도 시모로부터 불평불만이 담긴 연락이 없더군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님께 생활비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했잖아. 계모인 어머님이 당신 어렸을 때 제대로 키워주시지도 않았다며. 근데 연락 없는 게 이상하네? 당신이 어머님께 몰래 생활비 드리는 거 아냐? 거짓말을 못하는 남편은 크게 놀라며 이실직고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가 나한테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시길래 내가 좀 보태드리고 있었어. 아예 생활비 끊어버리는 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말이야. 뭐? 이 등신아. 이미 어머니께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또 뜯기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은 내가 우리 제이 낳고 3개월 만에 돈 벌으라며 억지로 직장 복귀시킨 사람이야. 나도 바보 천치고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직하긴 했지만 피덩이 같은 제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얼마나 피눈물 난 줄 알아? 맨날 이용만 당하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어느 시점 되면 알아서 딱 끊을게. 내가 어머니랑은 피가 안 섞였지만 내 동생이랑은 그래도 배달은 형제잖아. 대학 다니는데 등록금도 비싸니까 형인 내가 조금 보태준다 생각해야지 뭐. 배달은 동생까지 챙기는 남편의 마음씨에 제가 뭐라 할 순 없었어요. 더 이상은 시모 쪽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죠. 지금 당장 회사 다니며 우리 애기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게 너무 정신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끈질기게 제게 며느리 요구를 해왔어요. 제가 보기엔 딱히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웬 조상들 제사를 그리도 거창하게 지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은 특히 전날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육회를 먹은 게 이상했는지 장을 쥐어짜듯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래 위로 다 쏟아내고 노란 위에까지 다 쏟아내자 결국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성 장염이었죠.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재활치료 스케줄이 꽉 차 있었기에 출근을 꼭 해야 했어요.
일반 직장인과는 달랐죠. 남편이 시모에게 SOS를 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긴 싫었어요. 전 몇 달 전에 브라질 생활을 접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한 이모에게 잠시 보호자 역할을 부탁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모보다 더 빨리 왔더군요. 남편이 굳이 시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야, 조상 제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딨니? 지금 나랑 집에 다시 가자꾸나. 제사상 차리고 다시 와서 입원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 아냐. 하, 나이롱 환자인지 알게 뭐람? 어머님, 지금 아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죽은 사람 위하는 제사만 중요하고 산 사람은 나이롱 환자 취급해요? 다 어머님같이 거짓부렁만 일삼는 것처럼 보여요? 저 진짜 아파서 왔다고요. 여기 차트 안 보이세요? 급성 장염이라고 적혔잖아요. 때마침 도착한 이모가 커튼 뒤에 있다가 이 대화를 다 듣고는 얼굴을 쏙 내밀었어요. 완전히 천둥 같은 목소리를 시모한테 소리쳤죠. 당신 김춘자 맞지? 14년 전 형부랑 언니 사는 집에 일부러 불내고 혜민이 구해준 척하면서 우리 형부 꼬셔서 가정이니 회사니 다 박살낸 그년. 내가 우리 언니랑 너 찾아갔을 때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사과 한 번 안 하던 게 아직도 치가 떨려서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해. 이 악마 같은 년. 니년이 우리 혜민이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네가 일부러 낸 방화 사건 때문에 혜민이는 그 전까지의 기억을 모두 잃었어. 다 네 탓이야. 너 나한테 그때 불지른 CCTV 영상 아직도 있는 건 몰랐지? 내 인연 잘 만났다. 듣자 하니 혜민이 신랑의 진짜 부모도 아니라며?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철창 안에서 콩밥 먹도록 만들 거야.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이모의 얼굴을 확인한 시모는 벌벌 떨었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아무 말이나 쏟아내더군요. 나 김춘자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이거 보세요. 김세라예요. 그리고 내 며느리가 그 혜민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전혀 다른데? 시모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줬지만 이모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우리 혜민이 교통사고로 얼굴 다 갈아엎었다. 그리고 너 개명한 거 모를 줄 알아? 얼굴이면 목소리면 다 그대로인데 발뺌할 생각 마. 경찰한테 바로 신고할 테니 여기서 딱 기다려. 이모의 호랑이 같은 기세에 시모는 손발까지 벌벌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 또한 충격에 빠졌죠. 잠시나마 내 가족으로 여겼던 시모가 내 어렸을 때 가정을 모두 파괴한 주범이라니. 거의 사이코에 가까운 가정 파괴범이 본인이 낳은 아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역겨움 그 자체였죠. 다 쓰러져가는 시모에게 가장 큰 피해자인 저도 한마디 해야 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죽인 거야. 내 어렸을 때 기억마저도 모조리 앗아간 악마 같으니라고. 내가 가족과 이별하고 힘들게 지냈듯이 당신도 겪어봐. 그렇게 좋아하라는 당신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지옥을 맛보라고. 현주 건조물 방아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나기 전이라 시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어요. 시모는 바로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죠. 이모가 한마디 보태더군요. 박서방이 배다른 동생을 챙긴다고? 참, 내 생각엔 아마 그 사이코년이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얻은 아들이 아닐까 싶다. 한번 형제간 DNA 검사 해보라 그래. 이모의 말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 배다른 동생조차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그냥 생판 남이었던 거죠. 이 일의 내막을 모두 알게 된 남편 또한 충격에 빠져였어요. 계모였던 시모며 피가 섞인 줄 알았던 동생과도 연을 끊겠다더군요.
이로써 모든 사건이 종식되었어요.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일이 제 인생에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무리 잡초처럼 다시 일어서는 생명력 강한 저라고 하지만 2번 다시 겪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여전히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과 방화 사건, 엄마 아빠의 죽음과 첫 번째 남친에게 농락당한 사건 등 다른 사람들이 한 7, 80년에 걸쳐 겪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해야겠죠? 액땜했다 치려고요. 이젠 우리 제이와 착한 남편과 내 곁을 지켜주는 이모와 함께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살고 밤에 잘 때, 눈 감을 때 별 탈 없는 인생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무탈한 인생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찾으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오랜 세월을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일로 5채 건물의 주인이 되어 매달 세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너무 꿈 같은 일이죠. 많은 부러움, 어쩌면 시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때로는 저를 청소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딱히 시정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뜻밖의 일로 제가 이 건물들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남편을 만나 그 이후로 뚜렷한 직업도 없어 수입도 없던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제 삶, 궁금하신가요?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졸지에 부자가 된 사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어쩌면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 남편은 무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경기도 모 볼링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일자리를 찾아 홀로 경기도로 온 건데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주말만 되면 집안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해도 해도 끝이 없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인생 사는 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호회라도 가입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봤죠. 배드민턴부터 등산, 당구까지 무척 다양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볼링장이 있거든요. 주로 거기서 모이는 볼링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볼링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볼링 동호회는 참 재미있었어요. 땀을 삐죽삐죽 흘리며 볼링을 친 뒤에 간단한 식사와 함께 꼭 맥주를 마셨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요. 사람들도 무척 좋았고요. 특히나 다른 동호회에선 닉네임으로 서로를 불렀는데 여기는 실명제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닉네임은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실명을 부르니 더 친근해지고 은근히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분위기가 무척 농익어졌어요. 그래서 고정 멤버끼리는 서로의 경조사도 참여하고 관계가 두터워졌죠. 그리고 저는 볼링을 동호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쳐봤는데 점점 느는 실력에 재미있었어요.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 처리를 성공할 때 오는 쾌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정으로 나가는 날짜 말고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볼링을 쳤어요. 그러다 개인 장비까지 사게 됐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1년쯤 볼링을 쳐서 이미 수준급으로 치기 시작했을 때 동호회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엔 좀 쳐봤다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막상 치게 되니까 엉망으로 쳤었죠. 계속 구렁으로 공이 굴러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초급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그제서 시인하며 사실 처음 쳐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쳐본다고 하면 동호회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볼링의 기본적인 자세나 볼링공을 잡는 법을 뒤에서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운동신경이 있는지 곧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 만남에도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봐 제가 알려주었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어요. 동호회에선 제가 남편의 스승처럼 되어버려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했던 적도 많고요. 그게 아니어도 뒤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에 대해 많이 알았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고 직업은 군인이라는 것. 군 숙소에 혼자 살고 있으며 가족은 전부 서울에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 그 밖에도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부쩍 친해졌죠. 그리고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항상 저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버스를 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저 때문에 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어차피 자기는 술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미안해하니까 미안하면 나중에 밥 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태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도 덕분에 편하게 간 것도 맞으니까 언제는 밥을 사려고 따로 만났어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어서 그때 만났는데 차에 오르니 남편이 퇴근 전이니 당연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군복과 잘 어울리는 남자 스킨향의 향수 냄새가 차에 은은하게 나는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게 떨리면서 동호회 때 만난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하게 굴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가는 길에 저에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남편이 차 문을 잠그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문을 못 열자 제 손을 잡더니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해서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제 떨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입력 오류가 난 기계처럼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니 웃으며 제 뺨을 두 손으로 잡더니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여전히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괜히 화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니 남편이 목을 가다듬더니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문 안 열어주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제 주변엔 허세가 가득한 남자들밖에 없는데 가령 볼링 동호회만 해도 회정 오빠는 실수를 하면 공이 이상하다는 둥, 신발이 이상하다는 둥 핑계를 대기 급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솔직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볼링장에서 모든 게임이 끝나면 사용한 장갑을 다 걷어서 카운터에 가져다 주었고,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원시원한 웃음과 함께 말이에요. 남편은 어디에 가든지 그랬어요. 항상 인사를 빼먹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모르지 않았죠. 남편이 주는 호의가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남편의 호의를 덥석 물었던 건 저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고백의 상황은 20살 인생 처음이라 당황했지만요. 사실 차 문이야 안에서도 열면 열리는데 말이에요. 허둥지둥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귀기로 하고 볼링 동호회에 참여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낸 언니가 볼링장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한턱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보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사실 언니가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무원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이유는 볼링 동호회에서 언니와 남편이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척 놀랐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언니가 블로그에 올린 볼링 동호회 사진들에서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언니에게 밥 사고 술 사고 커피를 사며 동호회 이름을 알아냈고 가입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남편과 아른 체도 안 하고 이제껏 잠자코 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언니를 통해 소개를 받으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우연인 것처럼 만나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고마웠어요. 무턱대고 소개를 받았다면 남편의 말대로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늦지 않은 시기에 사실을 말해준 것도 고마웠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 보니 동호회는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호회에서 탈퇴하고 연애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일을 해서 그런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연애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있고 23, 이른 나이에 더구나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전적으로 남편을 믿었죠. 그래서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해 후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알콩달콩 잘 살았죠. 물론 남편이 군인이어서 전근이 많아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만 있어야 했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데 처녀 때처럼 동호회를 나갈 순 없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언제 정근 때문에 이사를 갈지 모른다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문화센터를 가도 좋은 관계를 만들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엔 조금 우울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우울할 틈이 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버틸 수밖에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퇴직을 당한 거예요. 남편의 말로는 메일이 와서 열어보았는데 그게 기밀문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밀문서 열람죄로 퇴직을 당했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금도 잘렸죠.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때까지 군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괜찮은 집이 있으면 전세금이 부족하고 전세금을 따져 구하면 터무니없는 집이고 상황이 이랬어요. 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집을 구하다 결국 저희는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반지하방을 구해 들어갔어요. 반지하방은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아니, 적어도 아이 살 공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도 들지 않고 그래서 피는 곰팡이.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곳에 살면서 아토피가 심해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책상도 겨우 들어가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았어요. 무슨 심정이었을지 안 봐도 알아요. 아마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죄책감. 이게 너무 심했을 거예요. 더구나 그때 제가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너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러니 늦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고 피지 않던 담배를 피우고 아직도 저는 그때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 동안 저희는 그날 벌어 그날 쓰는 패턴이었어요. 나중엔 아이 학원비도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원도 모두 그만두었어요. 그쯤 되면 삐뚤어질 법도 한데 저희 아들 끝까지 공부를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용돈벌이도 하고 월세에 보태겠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이를 혼냈어요. 태서가, 네가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다 엄마랑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학생의 본분은 뭐다? 공부잖아. 엄마가 미안해. 아무리 너한테 학원 줄이자는 이야기는, 학원 못 보낸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용돈은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이야기하고, 응? 그때 저희 남편이 TV를 본다고 저희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배달기사 모집한다는 공고가 많이 떴을 때예요. 그때 남편이 배달 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위험해서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경비원인데 경비원보다
배달 기사가 더 잘 번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남편이 헌병 출신이거든요. 사실 헌병이 제대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도 타본 적 없는 사람인걸요. 하지만 남편의 의지는 완고했어요. 그래서 결국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오후에 출근을 해서 늦은 새벽에 귀가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일하는 시간도 길고 날씨도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될 것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나중엔 웃으면서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정말 괜찮은 게 맞냐고 물었어요. 아니라면 다른 일을 구해보자고도 말했죠. 그러니 남편이 웃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오랜만에 땀 흘려 번 돈이라 재밌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고. 그리고 지난번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커피를 받았다? 누가 한 잔은 배달 기사분 주라고 했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야. 그리고 가끔 물건 받으면 수고하세요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이 나. 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때 뭐 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젠 고맙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도 듣고 나 요새 너무 만족해. 오토바이 타는 거 위험하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안전운전한다고. 나 위험하게 운전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안 해본 일 하느라 힘들지 않아? 남편은 이처럼 자기보다 저를 더 걱정했어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땡깡 부릴 수 있나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4년 동안 열심히 밤낮,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닥쳤죠. 그날도 물론 마트 마감일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겨우 씻고 10초 만에 잠들었을 때예요. 4년 전과 같은 반지하에서요. 그런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무진장 오더군요. 저는 깨지 못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이 저에게 와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비몽사몽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끄럽고 조잡한 소리 너머로 저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스팸도 이런 기분 나쁜 스팸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다 쎄한 기분이 들어서 거기가 어디냐고 했어요. 그러니 응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좀 넘었어요. 저는 헐레벌떡 옷을 챙겨 입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빡빡 눈물을 닦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응급실에서 내렸어요. 응급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자 믿기지 않게도 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침상에 누워서 눈을 반쯤 뜨고 입도 벌려 있었고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의사에게 이 사람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왼손에 제 것과 똑같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제 남편 이름을 대더니 보호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울부짖으며 울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돈을 모아 가게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 남편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던 남편의 미소와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데 죽었다뇨. 그게 말이 되나요? 다시 좋은 집에서 살자는 그 약속이
아직도 제 마음이 살아있는데 아들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시키고 장가 보낼 때 우리 웃는 얼굴로 보내주자고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뇨. 그리고 이사는 사고 정황을 말해줬어요. 새벽 1시 43분 땡땡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에 치여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남편은 날았어요. 날면서 헬멧이 벗겨졌고 그 상태로 추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라는 말이 왜 이리 미운지. 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어머니가 오셨고 아들이 왔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저는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장례식도 기억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배려해 가족장으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오신 친인척들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끝도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밥도 먹지 않았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나중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를 부축해 겨우 식혜 캔음료 있잖아요. 그걸 마시게 하고 저는 도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기억나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왔더라고요. 합의를 하려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평생 써본 적 없는 욕을 하며 합의는 없을 거라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험회사 직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도 오고 발인 날에도 왔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음식도 나르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살며시 오셨어요. 아가, 마음이 다친 거 잘한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 태석이 등록금은 어쩔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그 반지하에서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아가. 합의하자. 너도 슬프지만 나도 못지않게 슬프다. 내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면 이미 즉시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까 합의하자. 그 사람만 감옥만 보낸다고 끝이냐? 뭐라도 살 수 있어야지. 뭐라도 가져야지.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선 우리 아들 성불 못한다.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고 해봤자 우리 아들은 더 떠돌 거야. 그건 너도 바라지 않지 않니?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합의하자.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한도 끝도 없다. 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평생 문드러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감옥에 평생 사는 것도 아니더군요. 게다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보석금만 주고 풀려날 수도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른 나이에 상주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봤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당장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부담이 될까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절실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합의를 했어요. 억 단위의 합의금을 받았고 보험금도 받았고 저희 모자는 반지 앞방에서 벗어나 햇빛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아들의 학자금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들은 대학과 가까운 곳 오피스텔을 얻어줬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아들 대학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도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부탁해 시누이가 운영하는 의류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잡일이었어요. 주문이 접수되면 택배 접수를 하고 송장을 붙이고 가끔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이 고객 서비스 업무지 제가 하는 고객 서비스 업무는 진상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단추가 떨어졌다는 둥, 빨래를 하고 보니 색이 빠졌다는 둥, 그런 고객들을 다뤘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확실히 돈이 있어도 일을 해야 사람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장인 시누이였어요. 원래 시누이는 저를 좀 어려워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남편과 시누이는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빠와 딸과 같은 사이였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니 남편은 더욱 시누이에게 엄격하게 굴었어요. 저에게 막 장난도 치고 어리광도 부리던 남편이 시누이 앞에선 누구보다 근엄했죠. 시누이와 장난을 치는 것도 시누이가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제 남편이 군인이었잖아요. 제 남편은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시누이한테는 무척 엄격하게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다니라고 말했죠. 그때도 그랬는데 어릴 땐 얼마나 심했겠어요. 들어보니 어릴 땐 성적표가 나오면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치마를 줄이거나 화장을 하는 일도 절대 금지였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었죠. 연애를 해도 저희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아니다 하면 헤어져야 했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저희 남편이 주선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충격적이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물론 그 2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만약에 잘 맞지도 않는데 오빠 등살에 결혼해서 이혼하고 그랬으면 제가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시누이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의류회사였죠. 그런데 시누이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니 이직이 아닌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반대했어요. 사업이란 게 쉬운 게 아닌데 무턱대고 일 그만두고 하겠다고 말하는 애송이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 시누이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처음으로 저희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사정도 하고 단식 투쟁도 했죠. 남편은 시누이가 이러다 잘못될까 허락하고 며칠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걱정과 무색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시누이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래서 남편은 시누이 회사로 화분 하나를 보냈어요. 아마 시누이는 그때 기뻤을 거예요. 결국 아빠 같은 오빠에게 인정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인정받았다고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저희 남편을 무서워했죠. 저는 언니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이 브랜드가 제 목숨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오빠한테 절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시누이는 저도 어려워했어요. 시누이는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가족이니까 말을 편하게 하자고 말해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존칭을 썼어요. 그리고 시누이라고 저를 괴롭히거나 은근히 비꼬는 것도 없었고요.
자기 친정이라고 부엌 일을 하지 않거나 누워만 있는 경우도 없었죠. 누가 보면 누가 시누이인지 모를지도 몰라요. 둘 다 며느리인 줄 알 거예요. 그랬던 시누이가 달라졌어요. 시누이는 직원에게 제가 자기의 새언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직원들은 저에게 시누이의 차가 들어오면 커피를 뽑으라고 시켰어요. 탕비실에 커피 머신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걸 다뤄본 적이 없어서 허둥대니까 한 직원이 답답해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제 아들 또래나 되는 여자였어요. 자존심이 팍 꺾이고 기분도 언짢았죠. 그 사이 시누이가 들어왔는데 탕비실에서 혼이 나고 있는 저를 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서가 탕비실로 들어왔어요. 커피 빨리 뽑아와. 얼음 3개 넣고. 그리고 저는 탕비실도 휴게실도 쓸 수 없었어요. 따로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시누이가 저를 위해 혼자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는 청소부 휴게실이었고 저를 거기로 유배시킨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출입증도 없어서 매번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을 열어줘야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온갖 귀찮다는 표정을 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같이 제 아들 또래인 직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시누이에게 따로 출입증은 왜 안 만들어주냐고 물으니 시누이가 웃더라고요. 언니, 저희 회사 그래도 대졸 이상만 뽑아요. 언닌 고졸이잖아요. 그것도 인문계도 아니고. 그런데 출입증 주면 다른 직원들은 열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택배 포장이나 송장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게 고객 서비스 팀으로부터 알려지면 시누이는 저를 자기 사무실에서 프라이빗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어요. 이게 몇 번째야? 한두 번 알려줄걸. 왜 너는 5번, 6번 알려줘야 해?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쓰는 거야. 머리가 굴러가질 않는다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 그렇게 나사 빠지게 일할 거면 집에 가라고. 어? 진짜 짜증나서.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 실수를 제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면박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제 아들뻘인 직원들 앞에서요. 시누이가 그렇게 대하니 직원들도 저를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했죠. 시누이 회사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커피타임을 갖는데요. 그때 가장 신입이 커피를 주문받아 만들어요. 제가 시누이 회사를 그래도 2년째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신입이 오더니 저한테 종이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에게도 커피를 주문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듯이 저는 커피를 안 마신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직원들이 커피 명단이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면 된다고 말한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이런 취급을 받으니 서러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이거 전달하라고 한 사람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젊은 주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그리고 밖이 시끄러워 시누이가 나왔어요. 팀장님,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1년하고 반개월이나 일을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제가 시답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제가 연차가 될 만큼 됐는데. 그러자 시누이가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쉬는 시간이지 싸우는 시간이야? 연차가 그렇게 찼으면 뭐?
그래봤자 네 말대로 시답잖은 업무나 하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애들 커피도 못하죠? 이 애들 만만하게 볼 애들 아니야. 다 대졸이고 누군 유학도 다녀왔어. 알아? 점심시간 때까지 땡땡거릴 힘 있으면 내 커피도 같이 뽑아와. 바닐라 라떼. 알지? 나는 날씨에 맥을 못 추겠는데 뭘 먹으면 저렇게 목청이 좋은가 몰라. 홍삼 먹어? 그러면서 사무실로 쏙 들어가 결국 저는 치욕스러운 마음으로 신우이의 것까지 커피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제가 신우이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모 밑에서 자라 가족에 대한 결핍이 커요. 그렇게 살다가 우연치 않게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요. 저 남편에게 말한 적 없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은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저희 시어머니가 좋아요. 순박하시고 매일 허허 웃으시면서 반찬도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 시댁은 제사도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만 남으면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저희가 먹을 만큼의 음식만 하고 힘들지 않게 해요. 그리고 김장도 저희 먹을 만큼만 했어요. 게다가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걸 보시더니 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대를 잘 맞춰 보쌈이나 만들었죠. 정말 저에게 힘듦도 고됨도 주지 않고 가족의 정만 느끼게 해준 시댁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이의 이런 만행이 2년이 지나도 꿈 같고 거짓말 같았어요. 더군다나 신우이는 시댁에서 모일 땐 예전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 혼자 꾹꾹 참으면서 지냈죠. 그런데 그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조말숙 씨 며느리 되십니까? 아, 맞으시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께서 집을 못 찾으셔서 경찰서에 와 계시거든요. 네네, 조말숙 씨요. 성함은 말씀해 주시는데 주소를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놀라 급히 짐을 챙겼어요. 그러다 신우이와 마주쳤는데 신우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말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굳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회사를 도로 나가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복 차림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렇게 입고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척 멋쟁이시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슨 일인 건지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빛을 잃은 듯한 눈빛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쫓아온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왜 왔냐고 다그치더군요. 그렇게 다그치는 걸 보니 신우이는 이미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성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이런 건 말을 해야지. 그래야 서로 대책을 세우고 할 거다냐. 어머니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왜 말을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냐고? 제 호통을 듣고 신우이는 잠깐 놀라는 듯 싶더니 웃었어요. 연기하지 마. 지금 재산 누리고 있던 와중에 얻어 걸려서 좋은가 본데 다 티나. 내가 니깐년한테 우리 집 재산 한 톨이라도 줄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눈 뜨고 코 베일 사람으로 보여? 저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사실 시어머니 건물 5채에 여러 땅을 보유하신 건물주
땅 부자였거든요. 저는 그걸 시집을 간 뒤에 알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땅을 물려받겠다니 그런 욕심은 애초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남편이 군인 되는 걸 결사 반대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퇴직을 하고 반지하에 갔을 때도 끝까지 꿈쩍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신 시어머니인데요. 솔직히 그때 좀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다 시어머니 것이고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았죠. 지금까지요. 그러니 저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은 제 것이 아닌 어떤 국가적 소유의 것처럼 그런 것들이니 신우의 말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제 시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치자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자기 쪽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성이 네가 모실 거야? 지금 어머니 상태 보니 혼자 둬선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모실 거야? 그럼 안심하고 갈게. 여기서 대답해봐. 신우이는 눈을 몇 번 굴리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제 편으로 넘겼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요. 대신 재산은 눈 하나 껄떡대지 말고요. 왜? 내가 다 갖는 게 맞잖아요. 내가 친딸이니까. 아니에요? 언니는 아무것도 아닌 며느리잖아. 그리고 제가 말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집에 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우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는데 집 앞에 옷박스가 있더라고요. 몇 박스가 있었어요. 주소가 신우이 회사여서 전화를 해보니 집에서 작업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송장도 있었어요. 저는 힘겹게 그것들을 집으로 들여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신우이와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낮에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여니 신우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이제 바쁜 게 좀 끝나서 들렀어요. 여긴 그대로네. 햇빛 잘 안 드는 것도 그대로고. 설마 거실에서 택배 작업하는 거예요? 옷이 먼지랑 비닐 먼지 무시 못하는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온종일 먼지 속에 있겠네. 우리 엄마 기관지 안 좋은 건 알고 있죠?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좀 틀고요. 공기청정기 없어요? 요새 그거 없는 집도 있나? 하긴 언니는 계속 가난했으니까. 냉장고가 왜 이래요?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설마 우리 엄마 굶기는 거 아니죠? 나이 들수록 좋은 거, 비싼 거 먹여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내가 좀 자주 와야겠어. 청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먹은 그릇이야? 점심?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기관지 안 좋으니까 매일 쓸고 닦고. 알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방이 따로 없나? 아, 이 방이구나. 아니, 안방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른 모시는 건데 안방 정도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집 봐서 알겠지만 엄청 커요. 이 코딱지만한 한 방에서 지내면 없던 치매도 생기겠어. 치매약은 내가 준 대로 잘 먹이고 있죠? 다음 주에 새로 약 탈 거니까 보내줄게요. 꼬박꼬박 먹여야 해요. 안 그러면 더 심해지니까. 신우이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죠. 저는 대체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건지 다른 걸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 뒤로 자주 저희 집에 왔어요. 언제는 제가 시어머니와 나와 있었는데 어디에 간 거냐며 저를 막 의심하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 곁에서 들리자 추운이 들어가야겠다며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자 또 비슷한 잔소리를 했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이젠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하기 위해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누이가 저희 집 앞이라는 거예요. 문을 여니 시누이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저희 아들도 나가래요. 그래서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집으로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커피가 다 식지도 않았는데 저희 모자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엉망이었어요. 물건이 던져진 듯 했고 TV도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시누이는 없었죠. 일단 제가 집을 치우려는데 아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찍게 내버려 두고 집을 치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하나를 주더라고요. 잘 보니 USB였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으니 시어머니는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애들 엄마, 이거 내가 미안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USB를 들고 아들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보여주니 아들이 바로 확인해 보더라고요. USB엔 파일이 많았어요. 어떤 서류 파일들, 어떤 동영상 파일. 그런데 아들이 뭘 보더니 마우스를 멈칫했어요. 엄마, 이거 아빠 아니야? 아빠라는 소리에 놀라 저도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정말 저희 남편이었어요. 동영상을 처음 봤어요. 사실 합의를 하기 전에도 합의를 할 때도 그 후에도 남편의 사고 영상을 전 볼 수 없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합의를 하다니 정말 무식한 짓이죠. 하지만 그땐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 그 꼴도 보기 싫어 그랬네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 사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결국 주저앉았네요. 그리고 아들은 서류 파일을 하나씩 보았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일어나 확인해보니 사고자 이름에 시누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니 사고 차량이 시누이 차더군요. 제가 시누이 차는 정확히 알잖아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미한 정신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갔죠.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고 애원했어요. 사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보다 산 딸을 위해 저보고 합의를 권했던 시어머니를요. 게다가 시누이는 그때 음주 치사량을 넘은 상태였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잡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치매시잖아요. 제 물음에 겁을 먹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숨을 헐떡이며 물으니 음성 파일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4년 전 파일이었어요. 아가, 나다. 네 시어머니다. 네 시어머니이자 우리 아들의 애미 고 말숙이다. 요즘 내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안 아픈 데가 없고 자주 병이 난다.
그리고 기억도 고장난 것 같다. 방금 아침이었는데 금방 밤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녹음기를 켰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잘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너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내 말이 배신으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난 정말 그 순간만큼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지아비를 보내봤을 때도 느꼈지만 간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다. 내 아들이 죽어 숨이 끊어진 와중에 아들만을 잡을 수는 없어서 내 아들을 차로 친 딸을 살려야만 해서 너에게 합의를 하자고 말했어. 그건 내 아들을 다시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겠지. 그걸 알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약속하마.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고 나는 이걸 비밀로 감추고 싶지도 않구나. 언젠가는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만 말하겠는데 나는 내 재산을 너와 네 아들, 나의 하나뿐인 손자에게 물려주겠다. 그게 내가 하늘 풀 방법 같구나. 저와 아들은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통곡을 했어요. 아들이 저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고 언제 온 시어머니도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처음에 시어머니의 유언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을 팔고 받는 돈 같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엄마, 이제껏 엄마가 고생한 거 할머니가 다 아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받고 편하게 지내요. 나도 엄마 걱정 안 하게. 응?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USB를 들고 시어머니가 아시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USB를 주었죠. 그러자 변호사는 이제 오셨냐고 말했어요. 그런 뒤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고 방방 뛰며 화를 냈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여우 같은 놈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 우리 엄마 모신 거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 당장 돌려내.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재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와 신우이가 조작한 원본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무척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빠가 뛰어든 거라고. 그러자 저희 아들이 픽 웃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안 보인 게 아니고요. 치사량 한참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도주하셨죠. 그리고 경찰에 돈 줘서 입마급한 뒤에 합의하시고. 아니야. 난 술에도 안 취했고 그때 차든 오토바이든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좌회전한 거고. 그리고 이미 합의금 받아놓고 뭐 하는 짓이야? 합의금 받았으면 됐잖아. 그걸로 아파트로 이사가. 얘 학비. 다 했는데 뭘 또 욕심을 부려. 당장 토해내. 그럼 어디 진실을 밝힐까요? 저한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들이 변호사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넸어요. 그 USB엔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신우이가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가 담긴 사진도 있었죠. 이제 누가 불리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은. 어차피 안 하시니 안심하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나 잘 운영하세요. 지금 들어보니 섬유 문제 때문에 소송 걸려 있다던데. 뭐, 잘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뒷일은 잘 처리해 달라며 변호사에게 말하고 저와 함께 사무실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저는 발을 멈추고 신우이를 내려다봤죠. 오빠 죽여놓고 철면피처럼 나 무시하더니 이젠 엄마까지 죽으라고 고사 지내고 너도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 지금 이러는 거 네 오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대로 살아,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 어? 그렇게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모조리 상속받았어요. 저는 건물을, 아들은 땅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저는 아들의 소망대로 취미생활을 하며 여기저기서 월세를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미생활은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굽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요. 아쿠아로빅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더 이상 집에선 관리하기 힘들어져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들으니 신우이 회사의 섬유 문제뿐 아니라 세금 문제가 발생해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아마 그런 문제를 이미 예견한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돈으로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쟨 악독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면 안 돼.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신우이는 사람에겐 악독했지만 스스로에겐 유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비밀을 듣고 자기를 이해해 줄지 원망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저는 이 비밀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신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찾아뵐 생각이에요. 조금 더 나아지셨으면 하는데 그러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언가 막혀있던 속이 풀리는 것 같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